이어서 18페이지 보기 전에 제가 앞에 먼저 설명을 요걸 안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요거 나간 거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복습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빈칸을 주고 그래야 정리를 해서 주지, 정리할 내용은 교재에 다 있어요. 그리고 오늘 수업에 할 거고, 그냥 여러분들 집에 가면 사실 복습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숙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표를 만들어 놓은 거는 요게 제일 핵심들이에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들,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 그거를 그냥 책에서 쭉 읽는 것보다는 본인이 자기 표현으로 생각을 해서 적어보는 게 가장 이해도 많이 되고, 써봐야지 조금 더 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그 챕터 장 끝날 때마다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고, 제가 한 챕터 끝나면, 이제 한 파트 끝나면 그거 한번 다시 리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작년에 처음 이제 이렇게 나눠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학생들은 정말 이거로 하나의 책을 만들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걸로 본인이 하나의 책처럼 만들어서 정리를 하시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려고 하면 못하는데 이제 매번 하다 보면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을 회초리를 들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이번에도 할까 말까. 근데 학생한테 요청이 왔어요. 작년에 그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또 드리는 거니까 이거 다 여러분 거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저랑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고, 강의 처음이니까 제가 하나만 앞에서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잠깐 제가 또 학생이랑 잠시 면담을 했던 관계로 매번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할 때 1년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 강의를 할 때 전년도에 듣던 학생들, 시험 보던 학생들이, 봤던 학생들이 또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나 때문에 떨어졌나? 내가 좀 못 가르쳐줘서 떨어졌나? 이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하는데, 제일 제가 안타까울 때는 뭐냐면, 시험 필기에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져서 오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꽤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저도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물론 이제 뭐 본인이 선택해서 안 간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요 얘기를 왜 먼저 좀 하고 가려고 하냐면, 분명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 초반에 믿고 공부해라 그랬는데, 믿고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쵸?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더 잘 되려고 떨어진 거예요. 어이없죠? 정말 어이없죠? 근데 그게 저의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한데,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이없어 하시니까 실제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또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제 이제 친한 어떤 동생이, 제는 아니고 이제 간호직 준비하던 어떤 저 아는 동생이 준비를 했어요. 한 2년을 했는데 필기 붙었는데 면접 떨어졌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2년 동안 이제 떨어진 거예요. 또 시험을 보고 나서 면접 보기 전에 시간이 이렇게 남은 상태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8급, 이제 간호직이니까 8급을 준비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공부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7급 공고를 어디서 본 거예요. 교육청 이쪽에 7급을. 그래서 그냥 시험이나 한번 봐볼까 해서 봤어요. 근데 붙었어요. 면접까지 붙었어요. 그래서 8급을 준비하다가 7급을, 그러니까 8급을 준비하다 시험을 떨어지고 또는 시험 보고서는 필기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고, 정말 얼마나 열받고 짜증날 상황이에요. 근데 7급 시험을 그냥 한번 봐봤는데 그게 붙은 거예요. 교육청 쪽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 대학의 보건실 같은 데 갔어요. 세상 편한 데를 간 거죠. 너무너무 좋은 데를. 그래서 그 떨어졌던 게 이 친구에게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작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마음먹기에 사실 다른 거잖아요. 속상하고 슬프려면 한도 없이 슬프지만, 뭔가 안 됐을 때는 그게 더 좋은 상황이 되기 위해서 이게 안 된 거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지금 다시 시작할 때 훨씬 더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고, 지금도 이제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랑 제가 면담을 했는데, 필기를 붙고 본인이 면접을 제대로 안 봤어요. 일부러 가고 싶지 않아서. 대단하죠? 그리고 다시 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그 친구한테도 장담을 하건데, 더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고, 이제 그 친구가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은 그 친구의 합격 얘기를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해주면서 이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한번 내가 떨어져 봤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처받지 마시고, 더 잘 되기 위한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공부가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8페이지, 나 무슨 교주 같아.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 믿었으면 좋겠는데. 자, 18페이지 이어서 볼게요. 신공중보건. 그래서 앞에서 공중보건의 변화 4단계를 봤더니 산업보건으로부터 공중보건의 시기가 돼서 이렇게 쭉 발달해 오다가 이제 신공중보건의 시기로 들어갔다. 그럼 신공중보건의 시기에서는 단순히 질병 치료가 아니라 예방, 증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질병 양상이 치료의학 시기를 거치면서 바뀌었어요. 원래 전염병이 계속 문제였는데 어느 정도 의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예방 접종을 하고 치료를 해서 전염병이 거의 극복이 되어 갔는데 감염병이 극복이 되어 가고 나니까 이제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생활 습관도 바뀌고 그러면서 만성 질환이 너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 질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라는 이제 것이 대두가 되면서 신공중보건의 시대로 넘어왔다. 그래서 신공중보건은 위생, 환경, 건강 증진 또는 예방 이런 것들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조기 치료, 재활, 장기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중요시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치료만 해도 안 되고 예방만 해도 안 되고 증진, 예방, 치료, 재활 모든 것을 다뤄야 된다. 자, 이러한 건강 증진의 개념이 대두가 됐던 게 바로 1986년 오타와 헌장에서였어요. 그래서 1978년 알마타 회의 이후에 1986년에 캐나다 오타와 지역에서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건강 증진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국가가 이 신공중보건 사업을 국가의 보건 사업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면서 1990년대부터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모든 국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를 했죠. 미국은 헬스 피플 2010 그래서 1990년대에 2010년까지 미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어떤 사업을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 시한을 잡은 거죠. 캐나다도 헬스 캐나다 라는 이름으로 일본도 헬스 재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는 헬스 코리아가 아니라 헬스 플랜 2010 그 당시에는 우리도 201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는데 20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개정이 돼서 지금은 헬스 플랜 2020이라는 이름으로 건강 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다뤄질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공중보건에 대해서 개념이 바뀌면서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보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기획하고 진행할 것이냐 그게 바로 기획과 평가죠. 자, 보건 사업 기획의 정의 과정을 보시면요. 기획이라는 거는 뭐예요? 기획을 기획한다. 우리가 기획을 왜 해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문제가 있어. 이거를 개선을 해야 돼. 극복을 해야 돼. 그래서 기획이라는 거는 그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대안을 만들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짠 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뭔가 틀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보건사업 기획이에요. 그래서 기획의 정의를 보면요. 쭉 나와 있는데 결국 보건 문제를 바람직하게 바꾸겠다라는 거죠. 바람직한 건강보호 향상 목표.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어떤 활동을 기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획에서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우선 현재의 상태가 있어요. 기획을 할 때는 현재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 오답노트 왜 만들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현재의 상태를 알고 미래에 원하는 방향, 이걸 어떻게 바꿔야겠구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뭐지? 그걸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기획을 수립하는 거다. 그래서 기획의 과정을 보면요. 우선 기획팀이 조직이 된다. 요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깔려 있겠고 그 기획팀이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한다. 이게 뭐예요?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를 파악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인구 구조는 이렇고 건강 수준은 이렇고 지금 보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해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되겠죠. 고혈압 유병률도 높고, 당뇨병 유병률도 높고, 흡연율도 높고, 청소년 범죄율도 높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지? 라고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그 우선순위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게 기획의 단계예요. 자, 공중보건에서 출제됐던 기출문제로 우리 그 지방적 문제로 출제됐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굳이 왜 이걸 기획을 해서 해야 되냐? 자, 기획이 필요한 이유, 보건사업을 할 때 기획은 기획을 통해서 지휘의 수단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이거대로 움직이세요 할 수 있는 지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이 기획에서 만들어진 틀, 문제를 확인하고 뭘 할지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원을 활용할 때 효과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효율적으로 자원도 활용하고, 가용자원의 효율적 사용,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을 강화, 기획을 통해서 업무 능력도 강화시키고 미래에 어떤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는 게 첫 번째의 업무다라고 했는데, 지역사회 현황에서는 뭘 분석해야 되느냐? 앞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기획의 과정에서 보면은 기획팀이 처음 뭘 한다? 현황을 분석한다라고 했는데, 그 현황 분석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먼저 현황을 분석한다라는 건 지금 상태를 파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데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바람직한 상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현황 분석인 거죠. 그래서 현황 분석에서는 어떤 것들을 평가하느냐? 먼저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평가해야 돼요. 왜? 보건기획을 위한 현황 분석이니까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이 어떻지? 질병의 유병률, 발생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하는데, 우선 그 건강 수준을 파악할 때 그 지역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은지, 영유아 인구가 많은지, 여성 인구가 많은지, 모성 인구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주요 건강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건강 수준 또는 거기에 따른 질병 부담 상태가 어떤지, 또 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 만약에 청소년 흡연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 왜 이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지역사회 요인은 뭐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건강 불평등 요소는 없는지, 그래서 누군가 어떤 집단이 소외되고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관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로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장점 이런 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있는 보건의료 체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보건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왔고,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한 다음에 또 그 건강 문제 해결에 미치는 환경, 영향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한다. 이게 모두 현황 분석에서 파악해야 될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건주 공무원이 돼서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발령받은 그 지역에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보건소에 발령이 됐거나 또는 보건주 공무원으로 구청이나 어디에 발령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보건 사업을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지역사회에 가서 뭐 지역 보건 통계, 인구 통계를 통해서 이런 것도 확인하고, 질병 통계를 통해서 이런 것도 확인하고, 뭐 현장 조사도 나가보고, 그동안의 사업 연대도 쭉 분석을 해보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걸 파악한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라던가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나 보건통계 자료 이런 거 이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현황을 분석하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뭘 먼저 해결해야 될까? 요걸 찾아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보기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나는
그 흡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해. 이렇다고 하면 안 되겠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브라이언트가 제시한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 있고요. 할론과 피켓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BPR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BPR 기법. 먼저 브라이언트는 4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문제의 크기라고도 하고 유병도라고도 해요. 질병의 유병률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고 문제의 심각성, 심각도 그리고 그 문제를 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가능성 또는 난이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도라고 하죠. 자, 이 4가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1점부터 4점까지 브라이언트는 이걸 점수를 1점부터 4점까지 매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3점이다. 고혈압 유병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두 번째 심각도는 뭐 1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해결 가능성은 한 2점 정도 되는 것 같고 주민의 관심도가 1점이에요. 그럼 얘네를 다 곱해요. 그러면 몇 점이 3이 6점이 나오겠네요. 근데 당뇨병을 해봤더니 당뇨병의 뭐 유병도는 2인데 심각도는 4예요. 해결 가능성은 1이고요. 주민의 관심도는 높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3, 2, 6, 4, 24. 맞나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산수를 많이 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틀리면 알려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높은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인데 그럼 문제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해요? 심각도는 어떻게 측정해요? 요거를 제시해주지 않았어요. 제시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문제의 크기와 심각도와 뭐 난이도와 관심도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그거 없어요. 그쵸? 그냥 똑같이 점수 내서 곱해서 점수 구하는 게 브라이언트 우선순위 결정 기법. 두 번째는 할론과 피켓이 제시한 건 BPR 기법이라고 해요. 또는 BPRS 시스템을 붙여서 BPR 기법. BPRS는 공식이 있어요. 보시면 공식이 A에다가 B를 더하고 곱하기 C를 해요. 여기 나누기 3이 있는데 얘는 전체 크기를 줄여주기 위한 거니까 크게 이제 중요하진 않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낸다라는 거예요. 교재에 있죠. 그럼 A 플러스 2B 곱하기 C인데 A는 뭐예요? 문제의 크기예요. B는 뭐예요? 그 문제의 심각성이에요. C는 뭐예요? 효과성이에요. 사업의 효과성. 3가지를 가지고 했어요. 자, 이렇게 구하는데 이 할론과 피켓은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지까지 다 제시를 해줬죠. 문제의 크기는 뭐를 기준으로? 만성질환은 유병률로, 급성질환은 발생률을 이용해서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한다. 그 다음에 심각도는 문제가 얼마나 긴급한지 중증도가 높은지 뿐만 아니라 뭐도 경제적, 사회적 손실까지도 고려해서 심각도를 결정해라. 그래서 0점부터 10점까지 해주고요. 사업의 효과는 뭐예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를 해서 이렇게 점수를 넣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고혈압 유병률이 뭐 얼마여서 여기가 7이다. 유병률이 되게 높다. 근데 심각성은 뭐 2다. 곱하기 2 한 다음에 사업의 효과성, 사업 해결 가능성 효과성이 4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7 더하기 4 하니까 얼마예요? 11 곱하기 4, 44 뭐 이렇게. 산수를 잘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뇨병은 이렇게 했는데 효과성이 없대요. 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점수가 0이 나와요. 곱해져 버리니까. 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겠어요? 효과성이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공식을 통해서. 그래서 사업의 효과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 그 다음에 BPR 기법 가끔씩 문제로 나와요. 이 2가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않는 거 뭐 오답으로 나오는 게 주민의 관심도인데 전문가의 관심도 또는 뭐 기획자의 관심도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고 주민의 관심도고요. 그 다음에 할론 피켓이 제시한 BPRS에다가 예를 들어서 관심도 이런 거 넣어서 헷갈리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나왔던 문제는 문제의 크기나 심각도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지 이거 보건연구소 쪽에서 이렇게까지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OPR은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BPR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BPR에다가 앞에서 BPR 요 공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D를 한대요. 전체 값에다. 이 D는 뭐냐면 펄 팩터라는 요 5가지 요소를 부여를 하는 건데 이 5가지 요소가 사업의 적정성, 사업이 할 수가 있는지, 업무가 적절한지, 경제성은 있는지, 수용성,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인지, 자원을 확보가 가능한지, 자원이 충분한지, 법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가지고 0점 또는 1점까지 부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해서 점수를 만든 다음에 얘에다가 곱해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쓰냐면 BPR 계산을 하고 났는데 실현 가능한지, 사업을 해도 효과가 있을 거라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진행했을 때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한 잣대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1번 사업, 2번 사업, 3번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우선순위가 애매해요. 애매할 때는 요 D라는 거 펄 팩터를 곱해서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가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PR까지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다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다?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우리가 흔히 목적, 목표 두 개 비슷하게 사용이 되지만 목적은 좀 더 궁극적인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다이어트래요. 내가 5kg를 감량하는 게 목표예요. 얘는 목표예요. 근데 내가 왜 감량하려고 하겠어요? 더 예뻐지려고 또는 뭐 비키니 옷 입고 수영장 가려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5kg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목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목표가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는 그래서 내가 그 목적이라는 건 예뻐진다라는 거는 구체적이지 않아. 예뻐진 게 어디까지인데 좀 그러지만 5kg라는 것은 구체적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러한 것들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는 갖추어야 될 기준 스마트가 있는데 자, 얘도 기출문제였고요. 스마트 다음 중 스마트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목표가 갖추어야 할 스마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출제됐었고 자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돼요. 목표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5kg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이게 끝이 아니라 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서 5kg 뺄 거야 라는 거를 정했어요. 측정 가능해야 돼요. 5kg이라는 측정이 가능한 수준이 되겠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프로프리에이트 적절해야 돼요. 목적에 부합이 돼야 돼요. 내가 체중을 감량했을 때 정말로 예뻐져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에 적절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내가 20kg 뺄 거야. 50kg 뺄 거야. 내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세우면 안 돼. 약간 내가 원하는 것보단 조금 높게 설정하는 게 좋긴 하지만 실현 가능해야지 너무 이렇게 높게 잡아놓으면요 아예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기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kg 언제까지 뺄 건데 한 5년 동안 5kg 뺄 거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한,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뭐 5개월 안에 내가 5kg를 빼겠다. 이런 식으로 기한을 설정해야 된다. 5가지 기준. 있어야 되겠고 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끝이 아니라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이 평가는 결국 그 다음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각종 보건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파급 효과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바로 평가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건정책, 전략, 계획, 실행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우리는 평가라고 보면 돼요. 그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평가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뭘 위한 평가인지, 뭘 평가한지가 명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 게 목표가 바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평가를 할 때는 그 계획과 관련된 사람, 참여한 사람, 영향을 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 그리고 평가는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측정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지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업의 기획부터 최종까지 결국 위에서 얘기한 거랑 같은 말이죠. 전체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장점, 단점.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잘 된 거, 안 된 거 다 이루어져야 되겠고, 미래지향적. 평가는 그래서 과거에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미래지향적이고 활동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또 문제가 있었다라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제약,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 문제를 기술하고 문제만 기술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마련이 돼야 돼요.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되먹임 돼야 된다. 되먹임이 뭐예요? 다시 먹여야 돼요. 활류, 피드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피드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다음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의사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 사업을 뭘 할지, 이거를 계속할지, 중단할지, 수정할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줘야 되고 결국 습득의 경험 자료로 사용된다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걸 습득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다음에 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습득의 경험 자료라는 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이걸 자료로 이용해서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방법과 결과 보고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명확하게 쉽게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보건사업의 평가의 원칙으로, 평가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이런 거 서술형으로 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다음에 나오는 게 서치만의 평가 기준과 미국 공중보건협회 평가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서치만의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요, 시험 문제로 꽤 자주 나왔어요. 아주 매년은 아니어도 꽤 자주 나오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지방직 우리 그 수탁 문제로 공개됐던 문제에도 있었고 2013년 서울시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다음 중 서치만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출제를 해요. 그러면 가장 출제하기 좋은 게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미국 공중보건협회 평가 항목이에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얘네 두 개 섞어놓고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근데 두 개를 구분을 해보면요, 미국 공중보건협회 평가는 다 뭘 평가해요? 사업을 평가해요. 프로그램의 적합성, 프로그램, 사업의 충족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부수적 효과. 그래서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가 주가 되고 있다면 서치만의 평가 기준은 전체 과정을 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effort, 업무량, 노력이라고 해요. 노력평가, 업무량 평가. 우리가 예방접종을 사업을 하는데 예방접종을 몇 건 시행했지? 가정방문 사업을 하는데 가정방문을 몇 건 했지? 이런 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몇 건의 성과를 올렸지 결과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의 충족량. 그럼 이 성과가 결과물이, 자, 우리가 예방접종 사업을 해서 뭐 공주를 했고 와서 실제 예방접종을 접종해서 어떤 항체를 획득한 사람이 몇 명이고 획득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고 실제는 몇 명이 받았어야 되는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연 성과가 충족한 양이냐까지 평가를 하는 거고, 다음에 효율성은 뭘 보는 거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틀인 투자가 있을 텐데 인풋분의 아웃풋, 효율성은 항상 투입분의 산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들인 비용 대비 산출물, 사업의 성과물이 얼마나 충족했느냐, 투입 대비 산출을 보고 마지막으로 업무 진행 과정,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까지 보는 게 서치만의 평가 기준이에요. 그럼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사업이 적합한지, 그 사업의 내용이 적합했는지, 사업의 양은 충분했는지, 그래서 그 사업이 효과는 있었고 효율성은 어땠는지, 투입분의 산출, 그리고 그 사업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수적인 다른 효과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항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치만의 평가 기준 5가지 항목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미국 공중보건 거도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건사업 기획까지 봤고요. 다음은 자, 이제 역사의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기초이론 수업할 때는 역사 정리는 안 했어요. 자, 그쵸? 역사 정리 안 했죠. 역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이제 3개의 역사예요. 네, 아무튼 자, 3개의 역사인데 고대,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고대기, 중세기, 근세기, 근대기, 현대기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공중보건이 제일 힘든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공중보건학 교재에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또 일부 역사는 사실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게 누가 정했겠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해요. 여기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른 것들은 있는데 얘가 가장 주를 이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대로 볼 거고 중간에 또 새롭게 분류되는 것들은 문제풀이나 심화 이론에서 조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연도로 봤을 때 우선 우리가 연도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원 전부터 500년까지를 고대기로 봐요. 고대, 우리 고대기 하면 어디 생각나요? 로마.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이런 시대들 생각나죠? 고대기. 중세기는 그럼 500년부터 1500년까지. 암흑기라고도 하는데 500년부터 1500년, 1000년의 암흑기를 거쳤어요. 이 세계가.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아서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암흑기였는데. 그 다음에 근세기, 여명기, 밝아오기 시작해요. 뭔가 근대화되기 시작하는 요 시기를 1500년부터 언제까지? 1850년까지로 봐요. 1000년이었는데 100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350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근대기 황립기로 들어가는데 황립기는 1850년부터 1900년까지 그리고 1900년부터를 현대기, 발전기로 구분을 해요. 요걸 구분하는 기점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요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여명기로 들어가고 황립기로 들어가요. 시험 문제에 다음의 시대 역사적 사건 중에서 여명기에 있었던 사건은 또는 황립기에 있었던 사건은 또는 이런 사건들을 나열해놓고 요거 어느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냐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구분을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죠. 사람들이 구분을 할 땐 이유가 있어요. 요 사건까지 다 연결이 되니까 묶어서 하나의 시대로 만들고 요때 뭔가 변화의 기점이 되는 시기를 묶어서 또 하나의 시대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두면 돼요. 가장 핵심적인 것만 여기서 한번 먼저 리뷰를 해보고 가면은 고대기는 뭐가 없었죠.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 이런 거 별로 없었겠죠. 하지만 이 시기에도요. 위생에 대한 개념은 있었어요. 특히 뭐에 대해서 이때 고대기에도 사람들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나 로마나 그리스 이때를 보면요. 다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가 뭐예요? 상수도는 먹는 물, 하수도는 버리는 물이죠. 물에 대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상하수가 구분이 됐었고, 이제 기원 전에서 8년, 9년 이렇게 들어가는 로마 시대도 보면요. 그 로마의 문물이 남아있는 데 가보면은 상수도와 하수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로마가 어느 나라를 점령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로를 깔았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길이 다 로마로 연결되게 마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해놨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상수도와 하수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통치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제대로 공급해서 건강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걸 만들어주고 로마로 군대를 끌고 올 수 있게끔 딱 이렇게 도로를 만들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고대기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누구? 히포크라테스예요. 자,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뭘 주장했냐면 장기설. 장기설은 뭐냐면요. 사람이 이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쁜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질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이론이 장기설이고 이게 이 근대기에 세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립화되어 있던 이론이 바로 장기설이에요. 가장 핵심이겠고 고대기에선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내용이고 중세기로 들어오면요 암흑기예요. 자, 이 시기에는 전염병도 너무 많았고요. 전쟁도 많았어요. 근데 얘네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왜 전염병이 더 많았냐면 이 시기에 사람들의 인구 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종교 문제로 어떤 성지순례라던가 종교전쟁, 십자군 원정 이러면서 대륙 간의 이동이 있어요. 인구 이동이. 이때까지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전쟁하면서 대륙 간의 이동을 하다 보니까 막 그 징기스칸이 유럽 정벌하러 내려와요. 그러면서 다양한 병균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전염병이 더 유행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십자군 원정. 이러면서 대륙 간 이동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한 500년이 뭐예요? 그 기원 전부터 살았으니까 1000년 동안 살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균들이 있어요.
거기에 노출이 돼서 우리 지역 사람들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지역을 가잖아요. 그럼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병원균에 면역력이 없어요. 전쟁 승리의 가장 큰 1등 공신은 병원균이에요. 그래서 누가 전염병이 먼저 도냐에 따라서 승리가 달라지는 거. 반대로 우리가 정벌 하러 갔는데 그 원정을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병원균에 우리가 면역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전염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결국 전염병 문제였죠. 특히 뭐 패스트. 사실 패스트 말고도 뭐 콜레라, 나병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특히 패스트의 유행으로 유럽 전역의 인구가 거의 반 가까이 죽었다고도 하죠. 그래서 전염병 문제. 그래서 이때 이제 방역 의사라는 개념이 의사가 방역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균과 관련돼서 방역 업무. 그러면서 전염병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검역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바로 중세기죠. 그래서 중세기에는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검역소가 만들어지고 검역법이 제정이 됐던 역사적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고, 이 시기에는 근데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 종교적으로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어떤 뭐 벌이다, 신의 벌이다라는 개념도 있었고 어떤 의학적인 접근도 종교단체에서 다 다루게 됐죠. 그러다가 근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이때는 중세기가 암흑기였던 이유는 이 세계의 중심은 누구였냐면 신이었어요.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이에요. 그래서 중세기의 미술 작품 이런 거 다 보면 다 신밖에 안 그려요. 근데 근세기로 넘어왔던 가장 큰 혁명 중에 하나가 바로 르네상스. 르네상스 문해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신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함께 이 문화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류 문명이 더 많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고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발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근세기고, 르네상스 이후에 그래서 이어져서 산업혁명까지 진행이 됐죠. 그래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고 그러면서 인구가 밀집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나면서 산업보건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인구 집단의 건강 문제가 생기니까 공중보건. 자, 이 공중보건도 산업보건이랑 뗄 수 없는 게 뭐냐면, 산업보건이 왜 그러면 노동자들의 건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공장 나라가 막 공장이 열심히 돌려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막 돈을 벌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아파버려요. 일을 못해요. 그럼 공장을 못 돌려요. 노동자가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프지?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공중보건 사상이 싹튼 시기라고 해요. 공중보건 사상이 싹튼 시기가 바로 이 근세기 여명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됐기 때문에 이때 가장 강조되는 그 사람들이 산업보건에 대해서 라마찌니라든가, 또 요때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사람들 중에서 그 공중보건 사상과 관련된 에드윈 체드윅 같은 사람들,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 사람들이고, 말고도 이 시기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2명을 봤고, 그러다가 근대기 확립기로 넘어왔다는 거는, 확립기에서는 이제 무언가 의학에 대한 확립이 이루어져요. 정립이 돼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서는요, 세균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 세균이구나. 그래서 질병은 나쁜 공기가 전파시키는 게 아니야. 장기설을 폐기 처분하고 특정 병인론의 시기가 되는 거죠. 특정 병인론의 시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 뭐야? 라고 주장을 했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정 병인론자, 세균 병인론자가 바로 파스테르와 코흐 라는 2학자가 미생물들, 세균들을 발견해내면서 그 세균 학설기를 정립을 시키게 됐어요. 근데 이 와중에도 아니야, 환경이 더 중요해 라고 주장을 했던 아주 꼬장꼬장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페텐코퍼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시기에 또 역사적인 게 이 시기가 끝나가기 전에 이제 산업보건이 여기서 발달이 됐어요. 그러면서 노동자의 질병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노동자의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꾸 문제가 생겨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인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한 게 누구예요? 독일의 비스마르크.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노동자 질병보호법을 이제 만들면서 노동자들의 질병을 보호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그러한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했던 게 요 시기 가장 핵심이 요 내용이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요 중간에 하나만 더 씁니다. 요한 피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독일 사람이고요. 위생행정, 보건행정, 위생행정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식민지 막 하고 다닐 때 어느 나라를 점령을 했으면은 그 나라에 먼저 건강부터 우리가 그 국민의 건강 먼저 우리가 확립을 해놔야 된다라고 해서 최초로 보건학 저서 12권의 저서를 집필한 사람이 프랭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 인물들만 먼저 정리를 해봤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기에는 이제 질병의 원인은 세균이야 그러면서 예방의학의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죠. 예방의학이 중요시 됐던 시기가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오히려 공중보건에 대한 부분이 약간 등한시돼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현대기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해서 결국 치료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질병이 어느 정도 점령이 됐어요. 그래서 좀 극복이 되고 나니까 뭐가 문제다? 만성질환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변화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공중보건의 변천이 이제 신공중보건이 요 시기로 들어가면서 의학 발달과 함께 들어갔고 세계적으로 이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시기에 가장 역사적인 거는 WHO 발족. 1948년에 WHO가 발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알마타 선언이라든가 오타와 헌장을 통해서 건강 증진을 강조하기 시작한 게 이제 발전기, 현대기 들어와서였고 요 정도. 그래서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역사가 시험 문제 꽤 자주 나와요.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역사 문제가 나와요.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근데 가장 핵심으로 자주 나왔던 것들만 여기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본 거고 문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단순히 외워버리면요. 끝이 없어요. 너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외울 게 안 그래도 많은데 이거 외우실 필요가 없고 얘는 역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각각의 시대에서도 각각의 학자들, 업적들을 시기순으로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흐름으로 보세요. 역사를 흐름으로.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으니까 공중보건 사상이 싹트고 환경위생은 등한시되고 뭐 이런 것들을 흐름으로 봐야지 가장 이해가 좋고 그래서 그 흐름, 시기별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 어떤 학자가 거기에 들어가겠구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래서 요거를 먼저 딱 머릿속에 둔 채로 나머지 다 각각의 내용들을 볼 건데 잠깐 쉬었다가 23페이지 세부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